전문 분야 시즌즈 연결로 세상을 읽다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대주제로 오늘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 관한 이야기 광주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진규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3월이 교수님에게는 너무 힘든 달이라면서요. 네, 아주 일이 많습니다. 아, 예. 이런 걸 네트워크로 설명을 하자면 촘촘히 엮여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 관한 이야기 네. 해볼까요, 교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지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건 연결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관찰되는 네트워크, 현실 세계에서 관찰되는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이제 좁은 세상 네트워크고요. 또 하나가 척도 없는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잘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요즘 회사 생활 어때? 이제 신입사원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일은 쉬운데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라는 대답을 종종 듣는데요. 네. 이것도 네트워크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네, 있겠네요. 네트워크에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 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는 대단히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계를 맺고 끊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이고요. 상당히 많은 자원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만 이걸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저희는 항상 최적의 연결을 아주 적은 자원으로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나 홀로 인생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이제 척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앞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고유의란 말이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고유의 척도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고유의 척도가 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관심 통계치가 있을 때 또는 모집단에 대해서 이 집단의 어떤 관심 통계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키나 몸무게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대표치로 일반적으로 쓰는 게 평균입니다. 근데 평균을 대표치로 쓸 수 있으려면 그 분포가 중심화 경향을 가지고 평균 주변에 몰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자산의 규모라든지 또는 도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심으로 모여 있지 않고 되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작은 애들도 있고요. 반면 또 되게 큰 애들도 존재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7km 키를 가진 사람도 저희 주변에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형태로 퍼져 있는 경우 그 분포는 몇 함수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요. 아주 큰 규모가 되게 큰 그런 통계치도 언제든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보면 저희 관심을 가지는 건 연결 개수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연결 개수가 되게 작은 애들이 많지만 대단히 큰 17km가 되는 키를 가진 사람처럼 엄청나게 많은 연결 개수를 가지고 있는 노드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노드가 네트워크의 전체 연결을 독식하는 구조로 전체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되게 불평등한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가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설명을 더 드릴 거기 때문에 듣고 계시는 분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좁은 세상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 좀 했었었고 이런 것들은 지역화되어 있는 이런 경향 그리고 그렇죠. 무작위 연결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요. 좁은 세상 네트워크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일단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성장한다라는 건 노드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고요. 노드가 들어올 때 연결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도 집단에서 누군가 들어오면 그 집단에 누군가 연결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구성원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선호적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들어올 때 연결을 아무나 무작위적으로 좁은 세상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연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연결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노드가 더 많은 연결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 턴에는 또 더 많은 연결을 가지게 돼서 궁극적으로 아주 커다란 아주 많은 연결을 가지게 되는 그런 노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세상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거기는 그 노드의 개수와 링크의 개수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여기는 되게 다이나믹하게 성장해가는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큰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작은 데부터 시작해서 키워나가는 점점 과정이 커가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호적인 연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걸 잘 설명하려면 사회적 네트워크하고 비사회적 네트워크를 좀 나눠서 보는 게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아까 처음에 뭐 이제 인간관계가 힘들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는 되게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비용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누군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고 싶지만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되게 크게 깔려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는 휴리스틱이라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휴리스틱을 봤을 때 제일 좋은 휴리스틱이 뭐냐라고 하면 기존에 이미 연결이 많이 있는 노드들은 누군가 경험을 해보고 괜찮으니까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비용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되게 적은 그런 노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소개팅이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중간에 아는 사람이 왼쪽과 오른쪽에 A와 B를 연결해주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라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되면 그 노드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연결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과 자원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또 존재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맺는 게 가장 그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되게 불평등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요. 사람이 빈익빈 부익분처럼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가져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되게 조금만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비사회적 네트워크에서는 사실은 이런 개인의 효용 극대화라기보다는 그 시스템 전체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로 이 선호적 연결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는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사실은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중앙 통제 장치는 직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는 직접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허브가 발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네트워크 중에 어떤 네트워크들이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좁은 세상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보편적입니다. 이게요? 네, 거의 더 저희가 보는 네트워크는 대부분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빈도가 많으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 좁은 세상 네트워크는 이 무작위성에 기반을 하거든요. 그 좁아지는 세상의 원리가.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슨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 때 무작위성에 저희가 의존을 하게 되면 대단히 불완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질서 있는 형태로 움직이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선호적 연결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들이 저희가 보는 일반적인 인공적인 네트워크, 자연 발생적인 네트워크 대부분이 이런 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고요. 친구 네트워크, 배우 간 네트워크, 논문 인용 네트워크,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생물학 네트워크, 항공사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서로 자꾸 제가 이제 인간관계 이걸 빗대서 생각하게 돼서 그러는데 누군가는 조금 영향력이 적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소외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인싸인 친구들을 더욱 끌어당기려고만 한다면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이 네트워크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회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사실은 예를 들면 이건 관계를 맺는 행위는요. 되게 양자적 결정입니다. 그래요? 저도 만약에 제가 많이 먹을 걸 줄 게 있으면 그 사람도 저한테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 사람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냉정하군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서로
되게 많은 노드 허브끼리 모아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코어 퍼리퍼리라는 구조를 핵심과 주변부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구조는 그 사회 연결망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은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이제 네트워크 형태는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일단 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뭐 허브라는 게 존재하고 허브라는 건 사실 연결이 가장 많은 그런 노드들을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허브가 존재했을 경우에는 일단 그 허브가 전체의 상호작용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브가 가지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해진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허브가 모두 다 연결이 돼 있는 뭐 많은 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극도로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좁은 세상은 무작위 연결에 의해서 좁아졌었잖아요. 네. 근데 허브가 들어가면 울트라 스몰 월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좁아지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그 진행자님이 일론 머스크와 연결되는 과정이 되게 짧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전부 다 무작위 연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반기문 총재와 같은 허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예전에 좁은 세상 네트워크라고 분류됐던 많은 수가 나중에 보면 이런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허브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일단 되게 허브로 인해서 되게 좁아졌고요. 그래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데 그 빠르게 전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허브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든 무슨 뭐 전염병이든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든 유행에 탈 수 있는 번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허브에 의해서 아주 중요하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지 않나요? 관리를 할 수 없을 때는 관리를 못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퍼졌었던 거고요.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어쨌든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네. 이제 허브를 만약에 저희가 식별할 수 있다면 사실 허브가 식별이 쉽지는 않아서 근데 허브를 식별할 수 있으면 사실 비용의 문제라기보단 시간의 문제거든요. 되게 빠르게 이런 사람들을 식별해내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거나 또는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전염이 전체적으로 퍼질 확률이 대단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 코로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역추적해서 맞습니다. 찾아갔었던 적이 네, 있었으니 그런 적도 있었죠. 그게 이게 네. 적용이 됐다고 봐도 네. 되겠군요. 네네. 그러니까 정보, 혁신,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허브들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면 네.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허브들을 통제하거나 이용하면 확산을 늦출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를 이렇게 보면 허브가 왜 전염병을 빨리 번지게 하느냐는 되게 쉬워요. 생각하기가. 왜냐하면 연결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상호작용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어딘가에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옮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혁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단 이 사람이 그걸 채택하거나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많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되게 빠르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전에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었는데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팬데믹으로 가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었는데요. 그거는 그냥 일반 병리학적 모델이고요. 이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는 그 임계점이 0인데요. 그게 0이라는 의미는 그냥 뭐 전염력이 좋든 전염력이 떨어지든 할 수 없이 팬데믹으로 무조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브를 반드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허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네, 대단히 말씀이시죠. 중요합니다. 네, 이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네. 정보나 전염병의 확산도 통제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들을 활용하려면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렇죠. 뭐 연결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허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 관계라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얘가 허브야라고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랬을 때 실제로 이런 네트워크의 전체 정보를 가지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리스틱을 써야 되는데요. 1991년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스캇 펠드라는 분이 친구의 역설이라는 것들을 제안을 해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딱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의 친구 중에 아무나 하나를 딱 선택했을 때 연결 개수가 무조건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친구가 늘 높게 나온다는 그런 역설입니다. 근데 둘 다 보면 뭐 랜덤하게 찍은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사실 이상한데요.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수학적으로도 금세 도출할 수 있고요. 네. 당연하게도 누군가가 만약에 이 주변에 만약에 큰 허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됐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친구의 만약에 어떤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정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하면 이 사람이 허브에 가까워질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전체적인 네트워크 지도가 없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허브에 더 훨씬 더 가까이 가서 방역이라든지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한데요? 네. 그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그러면 시스템으로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보면 허브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시스템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연결망이라는 게 대단히 강건해야 돼요. 네. 근데 허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에 있어서 한 가지에 있어서는 대단히 강건한데 그게 뭐냐면 내적인 임의적 또는 무작위적인 작동 불능 상태가 있는 경우에 대단히 강건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개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한다 했을 때 이 중에서 몇몇 개별 요소들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애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연결의 개수가 매우 작은 애들입니다. 이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는. 네. 그리고 아주 작은 수가 아주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저희가 찍으면 일반적으로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확률은 이 작은 연결 개수를 가지고 있는 그 노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브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요.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80%까지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작동 불능 상태로 랜덤으로 해도 나머지 20%가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그런 걸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반면 이게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허브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면 허브 뭐 3-4개를 떼내게 되면 네. 그 허브들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네트워크가 파편화되면서 해체돼 버려요. 그러면 상호작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 시스템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돼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국가 기관망, 통신망 이런 경우에는 허브를 진짜 안전하게 세컨 플랜을 만들듯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브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네. 한편으로는 허브가 많은 이득을 보겠는데? 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라는 것들은 네. 사실은 개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나 자원이나 또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되게 많은 우위를 가져가게 돼요. 예. 그래서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대단히 우월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는 항상 파워 블로거나 인플루언서에게 네, 더 네. 많은 이런 타겟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전적 이득을 얻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와 같은 무슨 공동 작업을 하게 됐을 때 누구는 되게 연결 개수가 작고 그중에 한 명이 연결 개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사람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게 되면 연결 개수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은 기여를 했을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작업을 했을 때 이 기여를 배분할 때 되게 비대칭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는 장점도 존재하고요. 예. 아니 어찌 보면 그렇게 되기까지 또 노력도 많이 기울였을 테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도 또 들고요. 어찌 보면 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배워볼까요? 이번에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가 저희 가지고 있는 사고 능력 그중에서도 창의력, 그다음에 통찰력 그리고 직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또 그런 곳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진규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